그녀는 새로움을 보고 있어요. 눈, 얼굴, 배까지요. 네,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게 무서운 거죠. 성형외과 의사와 그의 아름다운 아내, 그리고 치명적인 결과를 낳은 수술. 아마 성형외과 의사가 자기 아내를 수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가 심정지에 빠졌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의문이 커지고 있고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의사이자 남편은 아내의 진짜 사망 원인의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요. 이 사건과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안잔의 드리비이고 여기는 Raw and Crime입니다. 이 정말 안타까운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요즘 정말 좋아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앱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름은 업사이드예요. 이 앱은 자주 사는 테이크아웃, 주유, 식료품의 캐시백을 제공합니다. 업사이드는 무료 앱을 다운받고 제휴 매장 중 한 곳의 혜택을 선택한 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구매를 인증하면 바로 캐시백을 받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느 날 밤에 피자가 먹고 싶으면 업사이드 오퍼를 검색해요. 결제한 후에는 앱에 돈이 나타나고 그 돈을 바로 제 은행 계좌로 이체할 수 있어요. 업사이드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연평균 254달러를 돌려받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캐시백을 받기 시작하려면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거나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프로모션 코드 CrimeFix를 사용해서 첫 주유 시 갤런당 25센트 추가 캐시백을 받으세요. 힐러리 브라운은 두 딸과 한 아들의 엄마였어요. 그녀는 성형외과 의사와 결혼했고 플로리다 팬핸들에 있는 산타로사 카운티에서 남편의 성공적인 병원에서 함께 일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고 비극적으로도 힐러리 브라운의 삶은 2023년 11월에 갑자기 그리고 충격적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수사관들에 따르면 힐러리의 남편인 벤 브라운 박사가 자신의 진료실에서 그녀에게 시술을 하던 중 일이 매우 잘못되면서 며칠 뒤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몇 달 후 벤 브라운 박사는 힐러리의 죽음에 대한 중대한 과실치사 혐의로 수갑을 차게 되었어요. 벤 브라운의 재판은 8월에 시작될 예정이지만 그와 그의 변호사는 힐러리의 사망 원인에 대한 검시관의 판단에 강하게 반박하고 있어요. 현재 검시관은 힐러리가 리도카인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리도카인은 시술 중에 사람을 마취시키는 데 사용되는 약물이에요. 하지만 브라운과 그의 변호사는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들은 검시관이 그런 판단을 내릴 자격조차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에 대해 조금 있다가 플로리다에서 활동하는 형사 변호사팀 얀센과 함께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변호인 측이 제기하는 주장들은 흥미롭고 우려스럽기도 해요. 하지만 먼저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2023년 11월 21일 산타로사 카운티에 911 신고 전화가 걸려왔어요. 산타로사 911입니다. 경찰, 소방, 구급차 중 어디로 연결해 드릴까요? 긴급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어느 쪽이 필요하신가요? 경찰, 소방 아니면 구급차인가요? 구급차요. 상태가 불안정한 환자가 있어요. 주소 말씀해 주세요. 여보세요.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환자와 함께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도움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녀가 수술 중이었고 여기는 성형외과입니다. 그녀가 불안정하며 발작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어떤 시술을 받고 있었나요? 미용 시술이었어요. 알겠어요.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복부 지방 흡입, 지방 이식이요. 여러 가지였어요. 지금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진 않네요. 알겠어요. 자기야, 지금 구조대가 오고 있어요. 응급 구조대가 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환자에게 AED를 부착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해주시고 흉도부 압박도 계속해달라고 꼭 전해주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상황이 변하면 다시 전화해주세요. 곧 도움이 도착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급대원들이 힐러리 브라운을 치료하러 왔어요. 여기가 세 번째 사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멋진 TV 장면이 나왔죠. 좋아요. 그들이 공을 얻었네요. 부보안관들은 사무실의 다른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부보안관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냥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당장 더 조치할 이유는 없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여기 나발에 있는 의원에서 의료 신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성형외과 의사가 자기 아내를 시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녀가 심정지에 빠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녀가 심정지에 빠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수술 당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여러 번 발작을 일으킨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기를 그녀의 상태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떠날 때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이송도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방에 그와 그녀만 있었다면 훨씬 더 의심스러웠을 것 같지만 그 자리에 간호사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그가 그 내용을 기록하게 할게요. 랜스와 얘기하게 되면 더 필요한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그에게 알려주세요. 우리는 감독관의 통화 내용을 듣지 못하지만 부보안관은 자신의 우려를 표현합니다. 맞아요. 이상한 건 그게 의사와 그의 아내란 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지만 시술 중에 그가 그녀와 단둘이 있던 건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비야는 그냥 그 사람들 이름을 다 받아서 혹시라도 나중에 누가 그가 그녀를 죽이려고 했다고 말하는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간단히 정보를 확인할 거예요. 만약 그 안에 의사랑 그의 아내만 있었다면 저는 우리가 조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녀가 정말 죽었다면 그녀를 위한 정의를 위해서라도 최소한 조사를 하고 모든 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방 안에 목격자들이 있었다면 그건 상황이 조금 달라지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부분이 있었죠. 그녀는 비슷한 수술을 여러 번 받았고 진정제도 맞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진정된 상태였어요. 그들은 그녀의 복부에 있는 흉터에 뭔가를 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마취해서 깨어나서 돌아다녔고 그 다음에 얼굴에 주사를 놓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얼굴에 들어가는 것들도 섞었어요. 예를 들면 지방 같은 거요. 사실 저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주사를 놓기 시작하자 한쪽, 다음엔 다른 쪽 눈 위에도 했어요. 곧 그녀가 발작을 일으켰고 구급대 도착 전 4번이나 심한 발작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알다시피 우리는 그녀가 심정지 상태였다고 들었어요. 구급대원에게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흥미롭네요. 부급대원이 힐러리 브라운을 병원에 이송한 뒤 보안관실 수사관들은 브라운 박사 사무실 직원을 인터뷰합니다. 저는 그 안에 있었고 우리는 그녀의 복부의 흉터 교정 수술을 끝낸 상태였어요. 그건 끝났어요. 네. 그건 끝났어요. 그녀는 일어나서 완전히 멀쩡하게 돌아다녔어요. 심지어 자기 지방을 직접 섞어서 어디든지 이식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가 그녀의 입술에 마취제를 주사하기 시작했어요. 보통 리도카인이라는 약이에요. 정맥주사. 그리고 탄산수소 나트륨이에요. 그가 저기서 그녀에게 바로 주사했어요. 그녀의 왼쪽 눈에요. 그녀는 흐릿하게 보인다고 했지만 눈이 부어 잘 볼 수 없었어요. 오른쪽 눈에 주사를 맞은 직후 발작이 시작됐고, 즉 오른쪽 눈 주사를 시작한 직후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나요? 그녀는 몇 분간 발작했어요. 그게 뭐죠? 다시 발작을 했나요? 각각의 발작은 아마도 3-4분 정도 지속됐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뇌가 완전히 손상된 건 아니지만 거의 비슷해요. 그래. 거기서 뭐가 나왔을까요? 그녀는 아마 총 4개나 5개 정도였어요. 알겠어요. 아무도 그녀를 치료하기도 전에요. 네, 제 말은 우리는 어디서든 혈압을 쟀어요. 저는 내내 심박수가 아주 좋았어요. 모든 게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시술 중에 특별한 점이 있었나요?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나요? 모두 정상적이었어요. 힐러리 브라운은 7일 후 병원에서 사망했고 그녀의 죽음에 대한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2024년 벤 브라운 박사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사들은 체포영장에서 이 직원이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부터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고 적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녀는 사무실에 많은 부주의가 있었고 그것이 힐러리의 심정지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수술 전에 피해자가 수많은 약을 복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들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피해자가 직접 정맥 주사용 백을 준비했으며 그 안에는 국소 마취제로 쓰이는 희석된 자일로카인이 들어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술 중에 정맥 주사용 백이 다 떨어졌고 그때 브라운은 2개의 용기를 그릇에 부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희석하거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바로 그녀의 발에 주사를 놓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얼굴에도 주사를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자 힐러리는 시야가 흐려졌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많이 부었다고 했지만 브라운은 계속했다. 그녀는 그게 과다 복용 신호라 생각했고 그때 경련이 시작됐다. 형사들은 또한 벤 브라운이 바로 911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15분 정도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그것과 다른 요인들, 그리고 검시관이 힐러리 브라운이 위도카인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한 것이 합쳐져서 검찰은 그를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벤 브라운의 재판이 시작되기 불과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벤 브라운과 그의 변호사는 주측의 사망 원인의 이의를 제기하며 검시관인 디애나 올레스키 박사가 자신의 소견에 대해 증언할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다오버트 청문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브라운의 변호사는 자신의 신청서에서 주측의 증거 제시의 일환으로 주측이 올레스키 박사의 사망 원인, 즉 부검에서 언급된 리도카인 중독에 의한 합병증으로서의 리도카인 중독에 대해 증언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썼습니다. 올레스키 박사는 독성학 분야에 대한 교육이나 전문 지식이 없습니다. 올레스키 박사의 사전 증언에서 그녀는 자신이 독성학자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증언했습니다. 검시관이 사망 원인을 결정할 때 독성학자의 소견에 의존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브라운의 변호사가 우려한 다른 점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올레스키 박사는 리도카인 수치와 그 영향에 관한 질문은 인용하자면 독성학자에게 묻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했거나 자신의 교육 배경으로는 독성학자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올레스키 박사는 사건 당시 한 사람의 몸에 있던 리도카인 수치가 치명적이었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배심원단이 판단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부정확하고 근거 없는 증언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브라운 박사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들어보세요. 브라운 박사의 변호사 막 오마라는 힐러리 브라운의 사망 원인이 리도카인 독성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오마라 변호사는 브라운 박사에 대한 제재가 논의되었던 플로리다 보건부 청문회를 언급합니다. 오마라 변호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 사건, 즉 보건부대 벤자민 브라운 사건에서 청문회 담당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인용하자면 검시관인 디애나 올레스키 박사가 2023년 12월 1일 HB에 대한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보건부는 그녀가 배제 이론을 사용한 평가를 바탕으로 사망 원인이 위도카인 독성 관련 합병증이라고 결론지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감별 진단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청문회 담당관은 피고 측 전문가인 보르겔트 박사가 리도카인이 HB의 증상이나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신뢰성 있게 결론지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청문회 담당관이 광범위한 증언을 들은 후 내린 중요한 결론으로 검시관인 올레스키 박사의 소견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로 보입니다. 결국 플로리다주는 브라운 박사의 의사 면허를 1년 동안 정지시켰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힐러리가 그의 진료실에서 합병증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즉시 911에 전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정보가 브라운 박사의 형사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변호인 측이 제기한 주장들을 정말로 자세히 분석하고 파헤치기 위해 팀 얀센을 모시고 싶습니다. 그는 플로리다 팬핸들 지역에서 활동하는 형사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앤저넷. 저처럼 다오버트 심리를 위한 이 신청서를 읽으면서 놀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사건에서 변호인 측이 정말 흥미로운 주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저는 다오버트 심리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주셨으면 해요. 저는 그냥 뉴스 진행자이자 일반인으로서 이런 걸 다루는 사람으로서 이게 뭔지는 알지만 이건 전문가들이 증언을 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특정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설명해 주세요. 다오버트 심리는 전문가나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을 데려올 때 적용되는 거예요. 꼭 전문가일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 총기에 대해 전문가일 수도 있고 특정한 훈련과 경험이 있다면 사람을 추적하는 데 전문가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의사를 데려와서 전문가 증인으로 증언하게 하려면 특정한 교육이나 기술, 훈련이 있어야 하고 그들의 연구가 동료들에 의해 검토되어야 합니다. 추측이나 가정에 근거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동료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그렇게 높은 이유는 배심원들에게 이 사람을 전문가로 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법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는 사실이나 본 것만 말할 수 있고 의견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의제기 사유입니다. 다만 전문가는 의견 제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올바른 기술과 자격을 갖췄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그들이 내놓는 의견에 대해서 말이죠. 알다시피 검시관은 많은 것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들의 의학적 전문 분야가 아니라면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성학자가 아닌 검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에서 사망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망의 원인이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의학보고서가 하나 있고 검시관도 사망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어느 정도 추측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흥미롭네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올레스키 박사라는 의사입니다. 그녀는 검시관입니다. 그녀는 검시관입니다. 그녀는 의사입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검시관들은 독성학자가 아닙니다. 보통 그 일은 외부에 맡깁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들은 혈액이나 다른 샘플을 채취해서 그걸 독성 검사를 위해 외부로 보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사건들을 취재한 경험에 따르면 그 결과가 나오는데 6주에서 8주, 길게는 12주에서 14주까지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받아보고 모든 정보를 다 갖추게 되면 최종적으로 사망 원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적어도 검시관은 그렇게 하죠. 여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바로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병원에서 일주일 정도 살아있었고 사실상 뇌사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몸이 체내에 있던 것들을 흡수하고 있었죠. 그래서 일반적인 시신처럼 몸이 더 이상 흡수하지 않는 상태에서 독성 검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독성 검사를 해도 독성 수치는 아마 비슷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아직 살아있었고 그녀는 관 같은 걸 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서 그녀가 있을 때 실시한 독성 검사 결과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그 보고서가 나온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올레스키 박사에게 편지가 왔는데 수치가 독성이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올레스키 박사는 그 가능성을 배제했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화면에 띄워서 시청자분들께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미 올레스키 박사가 독성학에 대한 교육이나 전문 지식이 없다고 증언한 것을 보셨잖아요. 그녀는 자신이 독성학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증언했지만 힐러리 브라운의 사망 원인이 리도카인 중독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다우버트 심리를 요청하는 변호인 측의 신청서에서 올레스키 박사는 2025년 10월에 유명한 독성학자인 크리스토퍼 보거 박사로부터 서신을 받은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올레스키 박사가 내린 리도카인 중독 결론에 대한 여러 우려가 제기되어 있었고 리도카인 중독이 사망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의학적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가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레스키 박사는 그 편지의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저는 그게 매우 우려스럽게 들리네요. 그녀의 일은 모든 사실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힐러리의 죽음을 둘러싼 상황을 살펴보고 의학적 증거를 검토한 다음 사망 원인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 원인은 검사와 경찰이 형사 혐의 제기가 타당한지 판단하는 데 사용돼요. 그래서 변호인이 이런 글을 썼다는 걸 읽었을 때 그녀는 그냥 네, 저는 그 편지에 별로 가치를 두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게 얼마나 걱정스러운 일인가요? 그건 검찰에게는 문제가 되고 변호인에게는 황금 기회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신이 말하는 건 더 많은 사실이나 과학적 근거는 필요 없다는 거죠. 이미 제 의견을 내렸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독성학 전문가가 독성 수치를 살펴보고 이 수치는 독성이 나타날 수준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받아들고 말했죠. 나는 독성학자는 아니지만 신경 쓰지 않아. 이미 결정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사망 원인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더 큰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전문가가 아니고 상반되는 증거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그녀에게 사망 원인을 진술하게 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마도 그 의사가 그녀의 사망 원인 판단에 맞서 증언하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압도적이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과실치사로 기소됐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그들은 이 의사의 전반적인 행동이 너무 나빠서 사망을 초래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래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죠? 도움을 주지 않고 그녀가 혼자 하게 내버려두고 약을 먹게 하고 마취제의 용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가 준 것을 관리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녀가 호흡 부전이나 발작을 일으켰을 때 의료진이 911에 전화하라 했지만 그는 하지 않았고 그녀가 뭘 먹었냐고 고함쳤습니다. 그는 그녀가 무엇을 복용했는지 알았어야 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 환자가 수술대에 있을 때 그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모든 다른 상황들 때문에 중과실치사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은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건 정말 끔찍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나는 무시하겠다, 독성학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건 검시관으로서 옳지 않으며 전문가를 불러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그녀 의견과 다르면 그녀는 사망 원인을 모르겠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성학자나 이견을 내고 있는데도 그걸 배제하고 그냥 그렇게 적어 놓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변호인 측에게는 정말 큰 기회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런 형사 사건들을 볼 때 분명히 검찰 측이 입증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아무런 입증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지점으로 기본적으로 힐러리의 죽음에 대한 전체 수사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그녀의 죽음에 대해 과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려되는 점은 변호인 측이 보건부조차도 리도카인 중독이 그녀의 사망 원인 중 하나라고 믿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부는 벤 브라운 박사가 면허를 박탈당하고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큰 청문회가 열렸을 때 그가 과실이 있었고 즉시 911에 전화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리도카인 중독은 이 사건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들로 구성된 의료위원회가 이것을 보고 네 라고 말한다면 리도카인 중독에 관심이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도대체 플로리다주가 어떻게 그걸 재판에서 근거로 삼을 수 있죠? 그들은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은 것처럼 보입니다. 보건위원회는 의사들을 데려와서 검토하고 동료 심사를 하고 여러 가지를 살펴봅니다. 그들은 의학적으로 훈련받았으며 리도카인 중독을 발견하지 못했고 조사 결과에도 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모든 면에서 태만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인 측에서 그들 중 일부를 변호인 측 증인으로 부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검시관의 사망 원인 판단을 흔들기만 해도 사건은 사실상 끝납니다. 배심원들은 죽었다, 리도카인 과다 때문 같은 말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녀를 죽인 게 아니다고 주장하게 되어 변호인에게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저 비극적인 사고였습니다. 수술 시 이런 일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상 사망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를 사랑했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분명히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그게 여기서 정말 우려되는 점이에요. 제 말은 주측의 주요 증인 중 한 명이 그녀가 리도카인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신청서에 등장하는 다른 전문가들의 증거에서는 아니요, 그녀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이 시술을 받은 후에 사망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녀는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죠.
의료위원회와 검사에 따르면 그는 911에 바로 전화하지 않고 자신이 다 해결해서 그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그녀는 일주일 후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시술이 이 사건에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제 말은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전문가를 증인으로 세워 그녀가 리도카인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변호인 측은 그런 말도 못한다고 주장하죠. 정말 엉망인 것 같아요. 정말 끔찍한 혼란이에요. 그리고 이제 판사가 결정을 내려야 하죠. 첫째, 그런 판단을 내릴 자격이 없는 검시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녀 스스로도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이 없고 전문성도 없다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물증도 없어요. 모든 과학적 증거가 이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그녀의 사망 원인 증언을 허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녀가 증언은 하되 사망 원인은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검시관이 무엇을 증언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팀, 알다시피 이런 검시관들은 사망 원인을 밝힐 때 항상 독성 검사 결과에 의존하잖아요. 리도카인 중독을 제외하면 우리 둘 다 의사는 아니지만 그녀의 사망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게 제가 읽었을 때 그녀는 그걸 배제법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녀는 모든 가능성을 배제했어요. 그녀는 다른 사망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리도카인 독성 외에는 사망 원인이 없었지만 실제로 리도카인 독성은 없었습니다. 즉, 그녀의 주장은 배심원에게 실질적인 도움도 되지 않고 동료 심사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할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이 그녀가 사망 원인에 증언할 수 없다고 판결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검찰 측 사건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사망 원인이 없게 되면 그에게 다시 가서 뭔가를 제안하게 되나요? 제 생각에는 이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이 도브로 판사에게 달려있는 것 같아요. 이 도브로 판사의 결정과 도버츠 심리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변호인 측, 그러니까 벤 브라운은 마르코 메라가 변호하고 있어요. 마르코 메라는 훌륭한 변호사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전문가들을 데려와서 아니요, 힐러리가 이렇게 죽은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녀가 어떻게, 왜 죽었는지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대고 설명할 거예요. 판사가 그녀의 사망 원인 증언을 허락하지 않으면 이건 증거 채택이 아니라 신빙성 문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신들도 증인을 부를 수 있고 결정은 배심원이 합니다. 제 생각엔 검찰 측이 계속 진행할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전 남편 아니면 남편의 신과 같은 컴플렉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심원들이 그의 행동이 왜냐하면 그들이 입증해야 하는 기준은 그녀가 죽을 정도로 나빴다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 사실들을 가지고 판단하게 해야 합니다. 정말로 그녀가 리도카인 독성으로 죽었다고 말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녀가 죽은 이유가 그가 너무 부주의했고 의사로서 엄청난 과실이 있어서 그녀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말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변호인 측이 수술이었다고 주장할 테니까요. 그녀는 동의했고 늘 그래왔어요. 일이 잘못됐을 뿐이에요. 그는 그녀를 도우려 했고 그녀를 사랑했어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심원단이 결정을 내릴 겁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는 좋지 않습니다. 그가 한 일, 하지 않은 일, 그녀가 직접 정맥주사를 놓게 한 것, 그녀가 약을 복용하게 한 것,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발륜과 마취제를 준 것, 그리고 용량을 지키지 않은 것. 그녀가 발작했을 때 그는 곧바로 911에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신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많은 성형외과 의사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몸을 고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신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신이 실수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배심원 선정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판 장소를 바꾸려는 겁니다. 그가 지역사회에서 비난받았기 때문이죠. 아마 그렇지만 저는 그것도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네. 저도 이 사건은 재판 장소를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산타로사 카운티에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배심원 12명을 찾을 수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문도 안 보고 TV도 안 봐요. 그런 사람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계속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팀 연센 전문적인 의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넷. 벤 브라운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재판은 8월 예정입니다. 그는 과실치사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러앤크라임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안자네 트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